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 남북국 시대가 이제 어떻게 고려 시대로 넘어가게 되냐면요. 우선 발해 같은 경우는 거란에게 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도 신라 하대의 지방 호족들이 스스로 성주 장군을 칭하면서 반신라 세력화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옛 백제의 땅에서 후 백제가 견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땅에서 궁예에 의해서 후 고구려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신라와 그 다음에 궁예의 후 고구려 그리고 후 백제의 견훤 이 세 개의 각축전, 세 국가의 각축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후 고구려, 후 백제, 신라? 이 세 명 모두가 아니었었죠. 바로 고려. 왕건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원래 후고구려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궁예의 여러 가지 실정들, 조금 포악한 정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왕건이 이제 추대되게 되죠. 그러면서 궁예를 몰아내게 되고 고려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요. 발해의 유민들도 이제 고려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민족의 재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고려입니다. 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교과서에도 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 볼 건데요. 지금 줄이 꽤 길죠. 쭉 이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시대 구분을 먼저 할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우냐? 그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시대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우리 고조선 최초의 국가 배울 때도 처음에 건국 이야기, 그 다음 강성기, 위만조선 이렇게 시대를 나눴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도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눴죠. 이제 고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대를 잘 구별해놔야, 시기를 구별해놔야 이 시기의 특징이 무엇이구나,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몇 시기로 나눌 거냐면 대략 한 4.5시기 혹은 5시기 이렇게 나누게 될 건데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냐면 지배층을 기준으로 나누게 돼요.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신라 하대의 지방에서 성장한 어떤 세력들이 지방 호족들이 왕건을 추대하면서 만들어진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 초반부에는 누가 주도하게 될까요? 맞아요. 바로 호족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호족들이 주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시기가 되면요. 이 호족들이 조금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좀 체계화된다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누가 주도하는 시기가 되냐면 문벌 귀족들이 주도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호족이 주도했던 시기와 문벌 귀족들이 주도했던 시기가 고려 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사건은 1170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170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무신정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 내용입니다. 무신정변이 성공하고 나서 누가 권력을 잡아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겠죠. 그래서 무신들이 주도했던 시기가 또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무신 집권기에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몽골에 붙어서 성장했던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건문세족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기가 되면 이 건문세족에 대항해서 성장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4.5시기 혹은 5.5시기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죠. 이 흐름에 따라서 각 시기의 특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호족 시기인데요. 호족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체제를 정비해가는 그런 시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3명의 왕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왕은 태조예요. 왕건이죠. 태조의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국가를 처음 세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를 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위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아래로, 위로, 정체성 이렇게. 그래서 태조의 정책 첫 번째는 뭐냐면 민생 안정책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다고 하죠. 특히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어른들이 무엇을 요구하나요? 자, 세금이 너무 비싸다. 세금을 깎아달라. 예나 지금이나 이 세금이라고 하는 문제가 먹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국가를 세우고 나서 이제 너희에게 다른 세상을 약속할게 라고 하면서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는 취민유도라고 하고요. 그냥 조세감면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세금은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더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빈민구휼책으로 구휼책이에요. 흑창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요. 창자는 창고할 때 그 창자인데요. 그러니까 빈민구휼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국가에서 곡식이 많을 때 이제 빈민들한테 곡식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풍족할 때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것과 유사한 제도는 고구려의 진대법이라는 제도도 있었고, 그리고 흑창이 나중에 의창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이제 저런 빈민구휼책이 계속 있게 되거든요. 그건 조선시대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 태조의 정책 두 번째 카테고리는 지금 밑을 살폈으니까 이제 어디를 살피면 돼요? 위를 살펴야겠지. 얘들아, 왕건의 왕권은 강했을까 약했을까? 왕건은 아까 어떻게 왕이 됐다 그랬죠? 지방 호족들이 추대를 해가지고 왕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권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족들에게 잘해주기도 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호족 정책이야. 그 호족 정책에서 잘해주는 것들을 먼저 적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쟤네들이 나한테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반란을 안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가 서로 패밀리가 되면 되잖아. 패밀리가 되는 좋은 방법. 뭐냐면 결혼을 하는 거죠. 혼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부인이 많았던 왕이 그래서 왕건이에요. 공식적으로 결혼한 부인만 30명 가까이 되죠. 28, 9명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혼인 정책을 펼치고요. 아,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부인 다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또 펼치게 되냐면 사성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사성 정책이라고 하는 건 성을 주는 정책인데 그 성, 여기서 말하는 성은 캐슬일까요? 아니야. first name이야. 패밀리 네임이야. 그러니까 왕씨성을 하사하는 겁니다. 사실 그 왕건의 성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엔 성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걸 성으로 삼은 거고 이제 그 성을 자기를 많이 도와준 이런 호족들에게 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 게 바로 사성 정책입니다. 그리고 잘해주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견제하는 제도도 필요해. 그리고 이건 견제하는 거지만 또 잘해주는 약간 융합적인 그런 제도도 있어요. 어떤 제도들이 있냐면 사심관 제도가 있습니다.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최초의 사심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경순왕이 항복을 한 거야, 왕건한테. 아, 항복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왕건이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순씨, 지금 나는 이 경주라는 지역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니까 당신이 이 지역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사심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해주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책임도 지게 만드는 것이 사심관 제도예요. 좀 견제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복합적으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지방에서 내려보낸 걸까? 내려보낸 건 아니에요. 내려보낸 건 이제 지방관인데 지방관은 아니고 그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에게 그 지역의 통치를 맡기는 게 사심관 제도입니다. 그리고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기인 제도가 있었어요. 기인제도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인질제도야. 그래서 지방 호족들, 유력한 호족들의 큰 아들들을 쭉 개경으로 불러요. 수도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뭐 키워주고 뭐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방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큰아들을 죽이면 되는 일종의 인질제도기도 하고요. 선생님 그럼 반란 안 일으키면 너무 손해 아닌가요? 그것도 손해가 아니야. 왜냐하면 저들이 개경에서 자라나서 수도에서 자라나서 각각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수도에서 자라서 왕의 도움을 받고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수도적인 친정부적인 인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의 정체성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 얘들아, 고려 이름은 왜 고려야? 고려 이름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땅을 찾으려면 위로 가야 되죠. 북진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북진 정책을 위해서 고구려의 옛 수도가 어디였어요? 장수왕 때 천도했던 평양이었죠. 그 평양을 부르는 이름이 뭐였냐면 서경, 서쪽에 있는 수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평양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서경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중시했던 이유는 어디 계승의식? 고구려 계승의식. 그리고 북쪽으로 진출하려는 정책이니까 뭐 해야 돼요? 영토를 확장해야지. 여러분,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우리나라 영토는 어디까지, 무슨 강 유역까지였냐면 대동강 유역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밀고 올라가냐면 청천강 유역까지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가 이제 태조 왕건의 세 가지 정책, 민생안정, 호족정책, 북진정책이었고요. 그리고 왕건과 관련된 키워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왕건이 죽으면서 후대 왕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남긴 것이 있어요. 뭐냐면 훈요 10조야. 그래서 훈요 10조라고 하는 게 나오면 왕건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구를 살펴볼 거냐면 시험에 조금 더 잘 나오는 왕을 살펴볼 겁니다. 바로 광종이야. 광종은 몇 대의 왕이었냐면 4대 왕이었습니다. 4대 왕. 4대 왕이면 태조랑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4대 왕이니까 잘 봐주면 손자 아니면 증손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태조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2대 왕, 3대 왕 같은 경우는 왕을 길게 했다, 짧게 했다? 굉장히 짧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그런 일이 펼쳐졌을까요? 아까 왕건의 왕권은 강했다고 약했다고요? 약했다고요. 그럼 그 다음 왕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뭔가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호족에게 제거된 건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광종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호족들이 광종을 뭔가 견제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광종은 좀 더 견제할 만했어. 왜냐하면 키도 엄청 크고요. 덩치도 엄청 좋았어. 그러니까 호족들이 뭔가 조금 더 견제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요즘으로 보면 약간 마동석까지는 좀 너무했나요? 어쨌든 뭐 강호동 체격 뭐 이렇게 보면 되려나? 어쨌든 그만큼 덩치 큰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호족들이 뭔가 견제를 하고 싶었는데 광종이 그 마음을 싹 없애줬어. 왜냐하면 광종이 즉위하고 예스맨이었어요. 야, 광종아,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때? 네. 야, 이 정책은 어떨까? 네. 이러면서 막 호족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호족들이 막 좋아하고 있었어. 그때 광종이 얘기합니다. 저 호족님들, 제가 호족님을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하고 싶은데 지금 국가에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억울하게 노비가 된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법을 하면 그걸 통해서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 이들이 세금을 내면 국가 재정이 좋아지고 그 재정으로 호족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스맨이 그랬으니까 기특한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승낙하게 되거든요. 그 법이 뭐냐면 노비양건법이에요. 그런데 세상 천지에 사연 없는 노비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엄청 많은 거야. 여러분들 막 성적이 떨어지고 시험을 못 봐도 막 다 이유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다 사연도 있고 그래서 많은 노비들이 풀려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노비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노동력 제공자가 아니에요. 노비들 누가 제일 많이 데리고 있었을까? 유력한 호족들이 많이 데리고 있었겠죠. 그 호족들이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개인의 사병처럼 쓸 수 있는 게 바로 노비였던 거죠. 어쨌든 이 노비항건법을 통해서 호족들의 힘을 좀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광종은 또다시 개혁의 칼을 뽑아들게 됩니다. 쌍기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해요. 쌍기의 건의를 수용해서 이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호족 그렸던 거 기억나요? 지방에서 성주 장군을 칭하면서 힘을 바탕으로 성장한 애들이야. 그런데 과거제라고 하는 건 이제 관리가 되려면, 성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성공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야, 애들 다 모아봐.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없어졌냐? 애들 어디 갔어요? 아까 노비항건법으로 풀어주셨는데요가 되는 거죠. 노비항건법을 통해서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킨 광종이 이제 또 다시 펀치를 날린 게 과거제가 되는 거고요. 이 이후에 호족들이 반기를 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종은 누구의 힘을 강화시켰다? 왕의 힘을 강화시켰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다음 왕이 성종입니다. 성종. 자, 성종 같은 경우는요, 시무 28조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요. 시무 28조를 수용하는데, 이 시무 28조는 누가 건의한 거냐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한 거예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면서 유교 통치 이념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최승로의 자료를 보면 5조 정적평이라고 하는 사료가 있어요. 5명의 왕을 평가한 건데, 근데 최승로는 누구를 많이 디스했냐면 광종을 많이 디스합니다. 왜냐하면 유교 통치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통치가 아니야. 그런데 광종은 힘으로 찍어 눌렀다라고 하는 걸 디스하게 되는데, 나중에 뭐 사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볼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성육부제를 시행하게 되고요. 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쵸? 발해가 삼성육부잖아.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이고 고려는 이것을 조금 더 또 독자적으로 하게 된 거. 이성육부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같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지방관을 12목에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했던 시기가 이 성종 때구나 라고 하는 거 참고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광종의 피해 숙청, 그리고 성종 때 체제 정비로 인해서 이제 호족과 그리고 육두품 세력이 문벌귀족이 돼버려요.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건 특정 가문을 바탕으로 성장한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거 합격자, 그 다음에 높은 고위 관직자들이 이 가문에서, 특정 가문에서 막 대대손손 배출되는 거예요. 이들의 권력 기반이 어떻게 됐냐면, 우선 정치적으로 이들은요, 과거 시험을 많이 통과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들은 머리가 좋았나요? 물론 머리도 좋았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를 보려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일하지 않고 공부만 하면 되는 그런 경제적 수준이 당연히 뒷받침돼야겠죠. 그리고 이 과거뿐만 아니라 문벌귀족의 정치적 권력 기반이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서제예요. 음서.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들은 또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땅도 있었어요. 공음전이라는 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의미로 따진 뭐야? 음서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업을 그냥 가질 수 있는 거야. 이 당시는 당연히 직업 자체 제일 좋은 게 이제 관리였으니까. 그리고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 뭐 서울 강남에 빌딩 하나 있는 이런 느낌이겠죠.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그럴 수 있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부럽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혜택이 있어. 그럼 그런 혜택을 막 나눠주고 싶어요? 나만 갖고 싶어요? 나만 갖고 싶어요? 저는 막 남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갖고 싶나 봐요. 이 문벌 귀족들도 자기네들만 갖고 싶었어.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유지했냐면 폐쇄적 통혼을 하게 됩니다. 폐쇄적이란 말은 열려있다, 닫혀있다? 닫혀있다. 그리고 닫혀있는 상태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비밀 결혼이란 뜻이 아니고 지네끼리 결혼한다는 거예요. 높은 애들끼리 결혼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도 좀 비슷한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재벌가들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뭐 재벌들 같은 경우는 또 뭐 높은 아니면 굉장히 좀 성공한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런 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음서, 공음전, 그런 혜택, 그리고 그것을 지네들끼리만 가져. 그럼 이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일 것 같아요? 모순적 사회일 것 같아요? 모순적 사회겠죠.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예요? 무엇이 중시되는 사회야? 부모의 덕? 부모의 덕이 중시되는 사회가, 부모의 재산, 부모의 권력이 중시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아니죠. 내 능력, 내가 노력한 것을 인정받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과거 뭐 신라의 골품제나 그런 고대 사회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이 됐고 조금 더 능력이 중심이 됐죠. 과거제가 도입이 됐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모순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모순들이 폭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자겸 경원이 씨입니다. 경원이 씨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사료에 경원이 씨라는 단어만 나와도 아, 이자겸의 난이구나 라고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자겸은요, 경원이 씨 가문은 권력이 대단했던 문벌 귀족 집안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외척 가문으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외척이라고 하는 건 외가 친척이야. 그러니까 왕의 부인 가문인 거죠. 근데 대대손손 왕의 부인 가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의 엄마 가문도 되는 거죠. 근데 이자겸의 권력은 훨씬 더 셌어요. 왜 셌냐면 이자겸이 둘째 딸을 왕하고 결혼시켰어. 그래서 그 사이에서 또 왕이 태어났겠죠. 그 왕하고 셋째, 넷째 딸을 결혼시켰어. 선생님 지금 족보가 뭐 혼란스럽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 입장에서 이자겸은 내 부인의 아빠니까 장인어른이야. 근데 내 엄마의 아빠니까 외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자 제일 잘 나가는 권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던 이자겸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냥 이러느니 내가 왕을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이자 외손자인 왕을 불러서 가둬놔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죽이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 딸들을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척준경이라고 하는 부하가 배신하게 되면서 이자겸의 난은 막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왜 이런 일이 펼쳐진 거야? 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왕에게 묘청이란 승려가 오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다 개경의 기가 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기운이 펄펄 끓어넘치는 땅, 고구려의 수도 어디? 평양으로 천도하셔야 합니다. 서경으로 천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개경에 지분이 있었던 기존 보수 관료들, 기존 관료들 같은 경우에 막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경파와 서경파가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개경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김부식이고요. 그리고 서경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묘청, 정지상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왕은 천도를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묘청이 어떻게 하냐면 서경으로 가서 평양으로 가서 자기가 국가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김부식이 개경파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서경파들을 제거했었던 진압했었던 사건이 묘청의 서경전도운동입니다. 이 개경파와 서경파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개경파는 신라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주김씨예요. 경주김씨. 신라의 왕족 출신이고 여기는 고구려 계승의식. 그리고 유학자 여기는 전통사상, 풍수지리 등 뭐 이런 것들의 사상의 대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냐면요.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어느 시대를 사셨던 분이죠?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사셨죠. 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됐는지 역사를 쭉 분석을 했더니 이게 스타트라는 거예요. 이때 보수적인 유학자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폐쇄적인 사회가 됐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개혁하지 못하고 식민지가 됐어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시험에 좀 묶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려 전기가 이제 호족에서 문벌귀족으로 넘어가면서 체제가 정비되었지만 모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까지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조선 후기 아닙니다. 미안해요. 고려 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려 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체제가 정비돼 가면서 문신 중심의 사회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신들은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고려라고 하는 사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전쟁이 좀 많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신들 같은 경우에 많은 싸움, 많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 대우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높은 무신이라고 해도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이제 당시에 왕이 막 술 마시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문신들 끼고 그 다음에 막 승려 끼고 이렇게 술 먹고 막 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앞에 그거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UFC 막 서로 대련 이런 거 하면서 유흥거리를 제공하고 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문신들이 무신들을 능욕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 미남의 조건 중에 하나가 긴 수염, 멋진 수염이었는데 그 수염을 막 불태운다든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렇게 무신이 수박도 대련, UFC 이런 거 하다가 잘 못하겠는 거예요. 무릎, 캣터톱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새파랗게 젊은 문신이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뺨을 때리는 그런 일들도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신들이 야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겠다 라고 하면서 일으킨 게 1170년 무신정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이제 이고 이유방 뭐 이런 애들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지네끼리 막 다툼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제 정중부가 내가 이러라고 너희 나는 허락해 준 줄 알아? 그리고 죽이고 자기가 최고 집권자가 돼요. 그런 식으로 서로 계속 집권자가 바뀌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무신 집권기에는 하극상의 시대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뭔가 변혁의 시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 봉기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봉기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우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기는 뭐냐면 공주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소이의 난이에요. 망소이의 난. 공주명학소라고 하는 건 특수행정구역이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양민이긴 하지만 차별을 받았었거든요. 그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게 망소이의 난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망소이의 난 이후에 이제 얘네가 일반 현으로 승격을 하게 되고요. 향소부곡 폐지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의의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뭐 다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적의 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적의 난.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었어요.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왕후장상, 애씨가 어떻게 따로 있느냐라고 하면서 천민이었지만 그런 신분 해방 운동을
신분 해방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게 만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두 봉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무신집권기의 통치기구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신집권기 초기 아까 얘기했었던 서로 죽이고 내가 올라가고 뭐 이랬던 시기 같은 경우는 중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신들의 집단 회의 기구거든요. 그래서 중방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네가 좀 체제를 갖추게 돼요. 언제 체제를 갖추게 되냐면 최씨 무신 정권. 이 들어오게 되면서는 좀 체제가 안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네 최씨 무신 정권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기구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 최충원 이 만들었었던 기구가 교정도감이고요. 이 교정도감이 최씨 무신 정권 내내 최고 권력기구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둑놈 잡는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군사기구고 이제 최충원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최우 때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정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정방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 가려면 좋은 자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싸들고 최운의 집 안에 있었던 정방에 찾아가서 뇌물 바치고 이런 그래서 이 최씨 무신 정권 기구의 주요한 기구가 되는 게 정방이고요. 그리고 삼별초가 있었죠. 삼별초 군사 조직으로 삼별초가 이제 최우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충원 때 교정도감, 최우 때 정방 삼별초 이런 것들이 이제 통치 기구로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봐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무신정변, 무신집권기 누가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바로 몽골이 쳐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 항전하다가 결국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나라에 붙은 몽골에 붙은 세력들의 권력이 세지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원의 내정 간섭이 강하게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성장했었던 애들이 바로 권문세족들이죠. 권문세족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권력 기반을 갖고 있었냐면 이들은 음석 정치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대농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대농장. 그래서 스케일이 달라요. 이제 얘네들이 땅을 대농장이라고 하는 걸 얼만큼 넓게 가고 있었냐면 강과 강을 경계로 산맥과 산맥을 경계로 여기까지가 다 내 땅 이런 식의 대농장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뭘 장악하게 되냐면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그런 회의기구를 장악해요. 도평의사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게 권문세족이구나 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에서 내정 간섭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뺏어갑니다. 어디를 뺏어가냐면 천령 이북의 땅인 쌍성 총관부. 그리고 제주도는 옛날 탐라도였죠. 그래서 쌍성 총관부, 탐라 총관부를 설치해서 땅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양 주변에 동령부라고 하는 것을 또 설치해서 땅을 뺏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내정간섭 기구를 두게 되는데 그 내정간섭 기구가 정동행성입니다. 사실 정동행성은 내정을 간섭하려고 둔 건 아니고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기구였어요. 그러면 고려에서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일본이 있겠죠. 그래서 여몽연합군이 두 차례 일본을 쳐들어갔는데 그때 빙글빙글 뭐가 불어요? 태풍이 불게 되면서 그 두 차례 공격이 실패하게 되는 거고 일본은 그 바람을 누가 보내준 거다? 신이 보내준 거다. 카미노카제, 카미카제, 신풍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정동행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정간섭 기구로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파견하게 되냐면 다루가치를 파견해서 이제 그 통치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 내정간섭기에 또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관제가 격화됩니다. 얘들아, 우리 고려 왕들 누구누구 배웠어요? 태조, 광종, 성종 배웠죠. 그러니까 조나 종으로 끝나잖아. 조종은 원래 황제국에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종이라고 하는 이름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요. 이제 왕 되는 거예요. 땡땡왕. 그리고 더기보다 뭔가 충땡왕 이렇게 불렸죠. 그래서 원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왕, 이런 식의 이름이 되고요. 이거 등등등 삼성육부, 성이라고 하는 성 밑에 부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성이라는 것도 황제국에서 쓰는 거니까 급을 다 낮추는 거예요. 급을 다 낮춰서 이제 부 밑에 사,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을 태자라고 불렀는데 뭐 세자로 부른다든가 이런 식의 고려의 여러 가지 관제들의 급을 낮추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가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약탈해 가게 되냐면 공녀, 우리나라 여자들을 막 납치해 간다든지, 아니면 야 니네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바쳐야 돼 라고 해서 양을 정해줘가지고 바치게 한다든가, 막 그런 안타까운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응방, 응은 매응자예요. 매, 이렇게 날아다니는 매 있잖아. 당시에 몽골 사람들, 원나라 사람들한테 최고 명품이 뭐냐? 그러니까 요즘 뭐 무슨 뭐 샤땡, 뭐 땡르메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최고 명품들, 그런 명품이 뭐였냐면 고려산 해동청이었습니다. 매야 매. 그래서 응방이라고 해서 매 잡는 기구, 매 키우는 기구, 뭐 이런 것들을 둬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매들을 다 데려갔어요. 응방에서 일하는 관리들은 관직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낮았겠죠. 관직의 등급은 낮았겠죠. 그런데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어. 왜? 응방에 있는 관리들한테 잘 보여야 내가 원나라한테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방의 관리들이 힘이 좀 셌다라고 하는 거 그냥 봐두면 되고, 그리고 이때 등장했던 말이 하나 있죠. 여러분, 매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별해요? 그래서 매의 이름표를 이게 다리에 달아놓잖아. 그런데 그 이름표를 떼버리면 누구 건지, 얘가 무슨 매인지 모르죠. 그 붙여놓은 이름표를 뭐라고 했냐면 시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침이 뗀다라는 표현. 너 몰라? 근데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 표현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나라 힘이 조금 약화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세력도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이 원의 내정 간섭에 저항했었던 그런 개혁군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왕이에요. 네,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문세족들을 좀 숙청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친원 세력을 제거하는, 물론 뭐 싹 죽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축소된 영토 찾아와야 되겠지. 그래서 쌍성 총관부를 수복해 옵니다. 다른 땅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돌려봤는데 쌍성 총관부는 돌려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저걸 되찾아오게 되는 거죠. 쌍성 총관부 수복. 그리고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는 기구 기분 나쁘죠. 내정 간섭 기구가 정동행성의 이문소라는 기구였는데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권문세족들의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대농장을 운영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삥 뜯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과 민을, 땅과 백성들을 체인지, 바르게 돌려놓는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개혁 정치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등용해서 하냐면 신돈을 등용해서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이런 개혁을 했다. 이 전민변정도감의 개혁은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개혁이랑? 우리가 오늘 배운 건데? 바로 광종의 노비양건법과 좀 유사한 이런 개혁의 모습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많이 등용하게 되냐면 신진 사대부들을 등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통해서 탄생한 신진 사대부들이 이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세력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이제 주역이 되는 게 이제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공민왕의 개혁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공민왕의 개혁 같은 경우는 공민왕이 이제 반란 같은 게 일어나게 돼서 공민왕이 제거되게 되면서 이제 실패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호족, 은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런 고려의 정치 흐름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 다른 날보다 좀 양이 많죠. 네, 다른 날보다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 따라오기 조금 힘들었을 수 있는데 대신 좀 여러 번 보면서 여러분들 복습도 한번 잘 해보시고 그리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해 놓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교과서를 통해서든 표를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고려 시대는 전쟁이 많았던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고려의 정치 2에서는 그런 정치와 전쟁과 관련돼 있는 것들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판서 여러분 따라오시느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